네, 안녕하세요. 학점 4.5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강연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게 된 전자공학부 구민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제가 어느 과에 소속되어 있고 제 이름이 무엇인지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뭔데 여기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나, 그것도 학점 강연을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지자랑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보이시는 화면이 제가 가지고 있는 학점이에요. 1학년 1학기 때 기세 좋게 꽉탑을 했다가 열심히 추락하고 마지막 4학년 때 만점을 받은, 이런 반응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런 반응. 자, 그래요. 지금 전체적인 평점은 4.1을 살짝 넘고 있고요. 과에서 지금 차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이렇게 학점을 이렇게 취득하다 보니까 얻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4년 내내 계속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고요. 거의 학교 공짜로 다녔고, 그리고 제가 지금 경기도 일산에 원래 집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숙사에 100%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내 장학금 말고 교외 장학금, 우리가 용돈으로도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도 교수님이 저를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를 돈 받으면서 다녔던 적도 있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다니시다 보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행을 보내준다던가 봉사를 간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선발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학점 덕분에 많이 좀 선발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제 대학 생활의 절반 정도가 높은 학점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결국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학점 덕분이니까 제 대학 생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보통 학점이 높다, 꽉탑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오해를 하세요. 자, 학점에 연연하면 대학 생활이 재미없어진다고 하는데 신경 쓰지 말래요. 어때요? 이런 질문도 있고, 학점 잘 받으려면 매일 공부만 해야 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저는 높은 학점을 취득을 하면서 진짜 대학 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여행도 갔다 왔고요. 호주도 갔다 왔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다 학점 덕분에 갔다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학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매일 공부해야 되지 않냐? 절대 아니에요. 공부도 자기만의 방식을 찾고 노하우를 알고서 조금만 하면은 학점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꽉탑,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예요.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나랑 타고난 머리가 다른 거지. 이 얘기 나오는데 딱 저는 이 세 문장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요, 저는. 두 번째로, 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성적으로 전국에 있는 대학 그 어느 곳도 못 가요. 그래요. 특정 대학을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 데도 못 갔어요, 제 성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제 인생 좌우명이 멍청하면 무력하다예요. 저는 머리가 좋지 않아요.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건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제가 머리가 더 나쁠 거예요. 그건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머리 나쁜 제가 어떻게 해서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제가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 수업에 대해서. 두 번째,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지에 대한 공부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로, 짤막하게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해요. 자, 그럼 첫 번째, 수업에 대해서. 부제문은 넌 수업 어떻게 들어?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핵심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리는 앞자리, 필기는 대충, 마지막으로 질문을 만들어라. 이렇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자리는 앞자리. 한 번쯤은 이거 보셨을 거예요. 다들 SNS 같은 거 하시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디 앉아 계세요?
자, 대답 못하고 웃고 있어 지금. 너 웃고 있어. 왜냐? 넌 뒤에 앉거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웬만하면 수업에서 앞자리에 앉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저 뒷자리에 앉게 되면요, 수업을 들을 때 내 시야가 있으면 시야의 90%가 다른 학생들 머리예요. 교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학생들의 머리의 움직임만 열심히 잘 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업에 대한 관심, 집중도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머리가 어떻고 저 친구는 누구랑 또 얘기를 하고 있네, 이런 거에 대한 관심만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수업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학점도 떨어지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거나 아니면은 여기 빨간색으로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앉았어요. 재수없게도. 왜냐면 제가 여기에 앉아야지만 제가 온전히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거는 안 지키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 때 필기하는 거 예쁘게 하려고 해요. 근데 뭐 그래요. 예쁘게 하는 거 좋아요. 저도 예쁘게 필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적어도 수업 때 있어서만큼은 대충대충 필기하시기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업 들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필기 시간 주는 교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학교 5년째 다니고 있는데 한 명밖에 못 봤어요. 딱 한 명. 근데 그것도 여유롭게 안 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대충 필기하는 거랑 예쁘게 필기하는 거랑 둘 중에 당연히 예쁘게 필기하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게 필기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 수업 다 놓쳐요. 그냥 열심히 예쁘게 적기만 바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업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수업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예쁘게 잘 정리된 쓰레기 하나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수업 내용은 이해도 못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만 알아볼 수 있게 대충대충 수업 때 필기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에 슬라이드 8, 슬라이드 9, 슬라이드 10 이렇게 적어놨어요. 교수님께서 수업하시는 그 자료에 그 PPT 슬라이드가 이게 몇 번째다 라는 것도 적어두고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필기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필기를 한 번 더 정리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할 때 이 자료를 같이 참고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세 번째였던 질문을 만들어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질문이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질문이 중요할까요? 이쪽에서 한 명 받고 이쪽에서 한 명 대답 받아볼게요. 자, 은빈이. 왜 질문이 중요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안 해서 모르시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쪽은 자원 받을게요. 한 분만. 방금 손을 드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쵸. 이런 의미에서 질문은 중요해요. 박수 한번 쳐서. 그래요. 질문이 그래서 중요하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질문의 중요성을 저는 네 가지를 뽑아봤어요. 첫 번째로 비슷한 얘기예요. 이해하고 결국엔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이 생겼어요. 수업 때. 근데 그거를 바로 질문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마음속에 넣어두고 교수님을 피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왜냐면은 교수님들한테 말하는 게 무섭거든. 괜히 교수님이 날 알아볼까봐 괜히 짜증나거든. 겁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최소한 1시간은 걸려야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서적도 열어봐야 되고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도 해보겠죠. 하지만 그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을 해요.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이거 뭐예요? 질문을 드렸을 때 교수님은 1시간에 걸쳐서 그걸 설명하지 않아요. 길어봤자 5분이에요. 1시간하고 5분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시간적인 효율에서도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수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자, 근데 수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는 뭐 학생들 멱살을 잡고만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 나간다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교수님들께서는 수업을 하시다가 하시다가도 학생들을 보곤 하시죠. 근데 그게 왜 보는 거냐면은 얘네들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나 이런 의미로 보시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으로는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지 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럼 교수님들이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질문을 하는 학생들의 그 수준으로 파악을 하게 되겠죠. A라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A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친구는 내가 설명한 거에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수업의 완급을 조절하게 돼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시험 문제도 똑같죠. 학생들이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아셨으면 좀 더 시험 문제 쉽게 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더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은 쉽게 변형이 되곤 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교수님의 눈도장. 자, 저기서 웃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 교수님의 눈도장 찍히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실제로 부정적인 것도 뭐 인정을 해요. 왜냐면 교수님에게 눈에 들면은 무슨 수업 때 교수님이 질문을 하실 때마다 내 이름을 부를 거니까. 실제로 저도 그거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 눈도장이 왜 좋고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계속 듣다 보면은 같은 교수님을 계속 만나뵙게 될 거예요. 왜냐면 한 학과에 많은 교수님이 계시질 않아요. 한정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과목이라 할지라도 같은 교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뵙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다른 과목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저 친구는 되게 집중을 잘하는 학생이다. 질문을 열심히 하고 잘 참여하는 학생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눈도장이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시험 문제가 유출돼요. 자, 그래서 유출된다라는 거는 교수님이 대놓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알려준다는 게 아니라 교수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질문을 했을 때 전폭을 찔리면은 동공이 흔들려요. 그게 티가 나요. 딱 질문했는데 막 대답을 못해요. 막 이래요. 그럼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유출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전 이런 경험도 있어요. 제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교수님이 이랬어요. 방금 민성 학생이 한 질문이 사실 내가 시험 문제 내려고 했다고. 근데 너가 질문을 해서 시험 문제 바꿔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어요. 결국 최종적으로는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라는 거는 중요한 핵심 개념에서 문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추가 되는 핵심 개념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변형된다 하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계속 하면서 교수님의 동공을 바라보다 보면 시험 문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3번씩은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3번 질문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건 아니었어요.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전 머리가 안 좋아요. 진짜. 그래서 전 교수님이 수업하시는 내용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5개건 6개건 계속 질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생길 때마다 저는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 4가지를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9번째 카테고리,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크게 3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무작정 암기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필기를 다시 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방식을 찾아라 라는 건 이건 약간 조언 비슷한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무작정 암기를 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공대, 성경대 놓고 아래 수업명이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연결되는 과목이에요. 전자기학 1이 전자기학 2로 넘어가고 전자기학 2가 안테나, 고주파열 막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과목은요, 앞에 기초되는 한 과목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암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 과목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져요. 한 번 이해하지 않고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요, 그게 점점 쌓여서 결국에는 그거를 회생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돼요. 이런 것만 있어요. 스노우볼 이펙트라는 건데 딱 그림으로 딱 설명이 돼요. 맨 위에 있는 눈덩이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초기 단계니까. 눈덩이가 아주 조그만하니까. 근데
저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처음에 이해를 하지 않아요. 그냥 A는 A니까 A는 A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웠어요. 이해하지 않고. 그때 눈덩이 저만했겠죠. 제일 위에 거. 하지만 그 과목이 점점 후행 과목으로 진행이 되면서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암기하는 것은 피하셨으면 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암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공부를 할 때, 암기를 할 때 제가 교수님이 돼요. 제 앞에 가상의 학생이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해요. 모든 것은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수업을 진행을 하려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암기를 하면 시간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반복을 하면요. 나만의 목차도 생기고 그 흐름을 완전히 파악을 하게 돼서 기존에 암기하는 방식보다 더 빠르게 암기를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우리는 전문적인 교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보드나 칠판도 없죠. 그럼 여러분들은 A4 용지에다가 적어가면서 암기를 할 거예요. 그럼 종이가 또 남아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자보드라고 해요. 부기보드라고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데 되게 편해요. 바로 쓰고 한 버튼만 누르면 싹 지워져요. 깔끔하게는 아닌데 좀 잔상이 나는데 그래도 지워져요.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해서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0만 원? 5만 원? 또? 7만 원? 이쪽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만 원? 돗자리 따셔야 되겠는데? 12,000원까지는 아니고 19,900원에 모시겠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요. 이거 배송비 포함이에요. 저렴해요. 그리고 사이즈도 꽤 커요. 12인치. 나쁘지 않아요. 물론 제가 이거 협찬 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 물품에 대해 소개하려고 그런 거 받은 것도 아니고 정말 가격 대비 효율이 너무 좋아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거를 쓰면서 암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앞서서 수업을 들을 때는 대충대충 하라고 했어요. 대충대충. 저도 깔끔한 걸 좋아하지만 대충대충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저는 공부를 할 때 다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게.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복습이 된다는 거겠죠.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그건 복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습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전공을 다시 복귀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이 노트 한 권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지금 계속 취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공에 대해서 복습을 할 때 이 노트 한 권으로 전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필기를 다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방식. 근데 이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공부 방법이나 뭐 이렇게 수업 듣는 방법, 그래서 앞으로도 소개해드릴 다양한 방법들은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청중에 계신 한 분은 제가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는 친구다 보니까 매일 같이 다녀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저도 형이랑 같이 공부할래요 이러면서 와서 제가 공부하는 방식을 같이 따라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누군지 예상을 하고 그 친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상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식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는 데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식을 결국 만들어내면 제일 좋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공부할 때, 시험 공부를 할 때 지키는 방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이 세 가지는 꼭 지키려고 해요. 첫 번째로 최소한 2바퀴를 돌려요. 두 번째로
1등이 아니라 A 플러스를 목표로 해요. 세 번째로 시험 공부의 계획은 반드시 짜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최소한 2바퀴를 돌린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저는 크게 이렇게 3단계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로 노트를 정리하고요. 안 쓸게요. 두 번째로 암기하고 복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한 바퀴인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2단계로 돌아가서 암기하고 복습부터 다시 문제 풀기까지 총 2번을 해요. 저는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 2바퀴를 한다라는 얘기였고요. 두 번째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A 플러스를 목표로 하기. 주변에 열심히 공부하려는 친구들 들어보면은 너는 A 플러스가 목표냐 1등이 목표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래도 1등이 좋겠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1등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한 과목 내에서 1등을 한 적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잘 아실 거예요. 1등부터 10등까지가 A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1등하고 10등 그래요. 절대적인 점수에서는 차이가 날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적표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결국은 A 플러스예요. 둘 다. 그리고 최종적인 석차가 매겨지는 거는 그 학점의 평균을 내서 매겨지게 되죠. 그러니까 특정 과목 내에서의 등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완벽하게 목표를 잡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험 공부의 계획은 반드시 짜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물론 이 시험 계획을 짠다고 해서 이대로 진행되지 않으리란 거 알아요. 실제로 저도 시험 공부 계획을 막 이렇게 짜요. 막 2주 전, 3주 전부터 이렇게 짜는데 못 지켜요. 왜냐면은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잘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한 과목 밀리면 또 밀리고 이러다 보면 계획이 망가져요. 하지만 왜 계획을 짜보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면서 내가 망했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쓸데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나는 이틀 전에 보고 당당하게 A 플러스를 받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하루 전날이 되면은 X 됐다라고 외치곤 하죠. 일반적으로. 그거를 좀 더 일찍 경각심을 갖자 이거예요. 어떨 때 시험 공부 계획 평소에 여유롭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시험 공부 계획을 짰는데 아무리 내가 밥을 굶고 잠을 줄여가면서 해서 계획을 짜도 안 나올 때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X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좀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험 계획을 짜보라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3가지의 단계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카테고리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교수님들은요 크게 2가지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교수님의 비밀은 교수님마다 출제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자는 거죠. 앞서도 제가 교수님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교수님의 출제 스타일을 정리를 해두고 그거에 따라서 이 교수님이 이 교수님의 과목을 공부할 때 방향을 확립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겠죠. 출제 스타일을 안다면. 실제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전자회로의 김진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과제 그리고 매주마다 보는 퀴즈에서 변형돼서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과목을 공부할 때 기타 내용 공부 안 했어요. 과제, 퀴즈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A+를 받았고요. 그 아래 전자기학 같은 경우에도 시험 전에 수업에 뭐 나온다라고 그냥 넌지시 던진 것만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교수님 그 이후의 수업에서도 항상 시험 전에 이거 나올 거야 이러면서 그냥 정말 툭 던지는 말에서 다 나왔어요. 늘 그랬어요, 이 교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출제 스타일을 정리를 해놓는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족보가 된다는 거죠. 자, 교수님의 비밀 2번째. 교수님도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의 객관성을 가진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100%의 무한 가깝게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사람은 감성과 이성이 공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성향을 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와서 설명드린 것처럼 수업에 잘 참여해서 교수님의 눈에 띄고 질문도 많이 하고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님과 아이 컨택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수님은 알아요.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내 수업에 참여해 주는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떡 하나 더 주려고 하겠죠. 질문을 했을 때 아까 시험 문제 유출도 은근히 더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교수님에게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거. 실제로 저도 이 점이 꽤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예시까지 설명 못 드리겠는데 저는 제가 이거의 영향을 은근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공부, 그리고 수업, 그리고 공부하는 방식,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용이 많으니까 한 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수업 때 어디 앉으라고요? 앞자리. 그리고 수업 때 필기 예쁘게 하라고요? 안 돼요. 대충 해요. 제발 대충 해요. 예쁜 쓰레기 만들지 말고. 세 번째,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수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세요. 자, 그리고 공부. 지금 배우는 내용이 왜 나왔고 이게 어느 파트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해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앞서 수업 때 휘날린 필기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시고 왜냐하면 복습이 되니까.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효율적인 방식을 찾으려고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길 권유드릴게요. 그리고 교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출제 스타일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의 족보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교수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끼고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을 듣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라는 내용까지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노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앞서 제가 인트로 때도 제가 소개를 드렸듯이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배는 노력하려고 항상 해왔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력은 좋아하지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해라. 저는 그 말은 진짜 너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발언자의 입장으로서 참 책임감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식도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무조건 노력하래요. 모든 일에는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이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방식에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도움을 주렸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노력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